오후 9시 반에 고용지표가 실시간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림스탁나우의 멀린 78 이민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조마조마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려고 하는데 전일장 미국 증시는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보합권 혼조세로 맞췄더라고요. 네, 뭐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뭐 그러니까 관망하는 심리가 그대로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뭐 개선되는 고용 지표, 뭐 고용 상황 개선되고 있다, 뭐 이런 거 좋은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죠.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보는 이제는 금융 정책에 뭐 결국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용 시장이 뜨거우면 뭐 이런 것이 뭐 반영이 됐고. 또 연준 의원이 여러 명이 이제 발언을 좀 했는데, 이것도 뭐 영향을 미쳤지만 이 연준 의원들이 다 전형적으로 이제 비둘기적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뭐 등락을 좀 하면서 그 흘러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근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제 7개월 내 최저 건수를 좀 보여서 뭐 20만 7천 건이 증가했는데, 뭐 이런 말씀도 어떤 이제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투자자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긋지긋하다 도대체 이런 지표들 보고 뭐 시장이 이러네 저러네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딱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개별 이게 제가 이제 뭐 여기에 이제 이 금융권에 와서 일을 한 지 거의 20년이 좀 됐는데, 제가 이거 말씀 좀 드릴 수 있는 건 어떤 단기적인 이런 시장이 움직이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센티멘트, 그런 어떤 그 이런 심리적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뭐 유동성의 힘이냐 아니면 재료의 힘이냐 뭐 이런 것들이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나올 때마다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센티멘트니까 이제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하고, 좀 더 길게 봤을 때 뭐 6개월이나 뭐 아니면 1년 이렇게 봤을 때는 정책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점은 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본인들이 수익을 가장 크게 내면 그럴 수 있는 그 장기 투자에서는 개별 기업의 어떤 특성, 개별 기업의 어떤 경쟁력이나 독점력 어떤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장이 굉장히 뭐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뭐 명절 전후로 굉장히 약세를 보였는데, 제가 9월 중순 때 그랬잖아요. 뭐 이제 거래량이 주니까 여기서부터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래량이 준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쉬는 사이에는 뭐 하원 의장이 자리에서 쫓겨나질 않나, 뭐 국채금리가 뭐 최고치를 가지 않나,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요인 영향을 뭐 우리 시장이 안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요인이 좀 있고요. 특히나 지금 뭐 달러 인덱스의 그 달러 가치의 상승 요인,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시작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지표 지금 뭐 바로 나왔는데 네. 이게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요인이 좀 있죠. 고용 지표 지금 나온 거 뭐 바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뭐 예상은 17만 건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3만 6천 건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으니까 이게 뭐 경기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고 뭐고 뭐 정체적인 어떤 노력들이 다 허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실업률 뭐 지난달에 3.8이었는데 예상 3.7 했다고 하더라도 지난달과 똑같은 3.8, 그러니까 별반 차이가 없다. 네. 그리고 또 뭐 이 평균 인구 같은 경우는 4.3% 작년이랑 똑같은 수준으로 늘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니까, 이렇게 되면 뭐 임금으로 인한 임금이 견인해서 인플레이션도 올라오고 소비 시장 과열이 뭐 식지 않는 거, 이거 지속되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뭐 연준의 이런 조치는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연준은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 같고, 정치적 요인이 더 크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요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치적 요인이라고 하면 뭐 이번에 이제 뭐 그 미국에서는 이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정부가 셧다운이 될 거라는 거를 거의 90% 이상 보고 있는 뭐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제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뭐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금리나 금융시장이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뭐 단기 뭐 그 45일짜리 어떤 뭐 예산안이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하원의장 쫓겨나고. 근데 그게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그게 예산이 반영이 되기 전에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연말까지 가기 전에 시간이 있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뭐 오늘 제가 표를 준비한 것 중에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 태도가 변한 것도 있고,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을 엄청 많이 해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국채 이 어떤 뭐 가격이 폭락하는 거, 이제 금리가 급등하는 것도 사실 뭐 이제 QT를 해서 타이트닝을 해서 뭐 정부,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자기 자산을 좀 줄인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는 계속 이제 채권 발행, 적자 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금리를 높여서 시중에 돈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돈을 계속 풀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복합적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생각보다 이제 고용 지표가 너무 뜨겁게 나왔고 가장 뭐 여러 지표들이 발표됐지만 가장 주목됐던 게 오늘 9시 반에 나오는 이 지표였는데 생각보다 예상치보다도 2배나 더 네. 높게 나오다 보니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러면은 연말에 FOMC 있을 때 또 한 번 금리 인상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시중 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자기가 안 해도 시중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뭐 우리가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금리가 올라갔는데도 소비 시장이 죽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 내려가던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저는 지금까지 봐서는 연준이 연말에 그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는 가능성은 한 반반 정도 보고, 지금 뭐 노랜딩 얘기 나오다가 뭐 경기 침체 얘기도 또 급격하게 또 많이 나오던데, 도대체 뭐 뭘 가든 뭐 우리나라 애널들이 돈 뭐 이제 잘 안 맞고, 그래서 저는 그냥 상식의 수준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내년 선거가 있는데 어떻게든 그거를 이 경기를 불황으로 가게끔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재 재정을 계속 끌고 가더라도 사실 우리도 뭐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부동산 경기에 대한 경고가 뭐 OECD든 IMF에서든 계속 나오잖아요. 뭐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동산에 어떤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표현해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긋지긋한 시장이다. 이거 네. 어떻게 갈피를 잡을지 모르겠다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호재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시장이 연출이 되면서 우리 국내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 지표들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우리 시장에는 그러면 오늘 발표된 이런 지표들이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가장 큰 거는 뭐 이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뭐 그래도 그 매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특히 이제 뭐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뭐 약간 그렇죠. 이제 뭐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좀 보였고, 또 이제 코스닥에서는 이제 개인이랑 기관이 이제 매물을 좀 소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뭐 약세에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회복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니까 이거 외국인이 많이 나가겠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도 좀 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가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기본적 투자라고 하는데, 네. 남들이 다 파는데 나는 사야 되나? 이런 용기를 가지는 분이 많지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종목을 선택하거나 투자를 하실 때는 그 개인이 선택하고 개인이 공부를 하시는 거지만, 이 흐름에 대해서는 그냥 귀를 그냥 열어놓고 들으시는 부분으로 지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근데 사실 뭐 제가 보기에는 공화당하고 민주당, 뭐 미국의 우리나라의 정치에 영향을 주는 상황도 아닌데, 뭐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결과에는 이제 그 달러의 원달러 환율, 그리고 또 외국인이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수급 주체 중에 하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미국 경기가 뭐 침체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 침체는 당분간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의 침체에 뭐
그 금융위기 시기의 침체, 뭐 우리가 보통 뭐 우리나라 그 가계부채가 많아서 위기가 온다 하면 보통 뭐 IMF 그 구제금융 받던 시기에 그런 것들을 많이 극단적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종목을 선택하실 때는 뭐 좀 길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짧게 투자하실 때는 이런 시장의 어떤 그 센티멘트,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심리 지표, 심리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시장은 아우가 더 형보다 힘을 받쳐주는 시장이었고요. 외국인이 계속 집을 나가다 보니까 그래도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대선 이야기를 언급을 해주셨어요. 미국의 정치 동향이 조금씩 보수적으로 변한다라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이든의 지지율이 굉장히 하락하고 오히려 트럼프 쪽으로 지지율이 더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대선 앞두고 정말 이대로라면 트럼프가 당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트럼프가 인기가 많은 거는 이제 바이든 인기가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관심은 다 없어요. 다 싫어합니다. 그 노인네들이라고 싫어하기도 하고. 근데 왜 노인네들이라고 싫어하냐면 나이가 많아서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 항상 똑같은 변화가 전혀 없는 얘기들을 계속 프레임에 사람들을 집어넣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이든이 인기가 떨어진 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인플레이션 잡았다고 하더라도 체감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심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바이든이 그렇게 트럼프를 공격했다가도 이제 좀 태도가 좀 변한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변했어요? 예, 뭐 이제 이민자 안 받는 거 네. 그거에 대해서 전혀 다른 태도를 좀 보이기 시작했는데 중남미에서 이민자가 이제 급증했잖아요. 중남미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 미국만 경기가 좋다 보니까 미국으로 이제 뭐 베네수엘라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중남미 국가에서 이민이 유입이 되니까 그거 이제 예전에 그 텍사스를 비롯해서 이제 국경장벽 세우던 거 반대하다가 이제 다시 그걸 추진하고 뭐 그걸 강화하고 또 강제 추방도 하고 거기서 들어온 사람들 그렇게 강화하는 걸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트럼프가 이렇게 하면 행정권 너무 많이 쓰는 거다. 이거 월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본인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예산이 이제 책정됐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보면 결과적으로는 뭐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가는 방향은 좀 비슷한데 쓰는 어떤 이 표현만 좀 다를 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겉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비슷한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혼돈의 국채 시장을 예측하는 지표를 하나 가져오셨는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지금 지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국채 시장 혼돈이 이어지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이제 물가 상승률 뭐 얘기할 텐데 지금 뭐 미국인들 생활에서 이제 전혀 빠질 수가 없는 오렌지 주스 요 가격 요 표를 한번 보시면 오렌지 주스 가격이 오렌지 주스가 이제 70% 가까이 인상되는 걸 봤어요. 연초 대비해서. 그리고 뭐 이제 소고기, 설탕, 뭐 코코아. 그러니까 보니까 뭐 오렌지 주스하고 소고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설탕도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또 하나 더 보게 되면 상품 가격이 굉장히 하락한 요인 중에 우리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제 옥수수나 밀 그리고 콩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콩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사실 이제 고기, 그러니까 이제 뭐 닭이나 아니면 돼지 그리고 뭐 콩도 사실 뭐 저기한테 많이 그 소한테 사료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되면 가격 하락 요인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반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 말고도 시장 예측할 때 그러면 뭐 시장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모기지 금리 보면 우리가 뭐 건설 경기 보면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뭐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8월달까지 나왔던 지표를 보면 경기가 좋았어요. 건설 경기가. 그리고 또 건설업에 투자했던 이 워렌 버핏 온께서 그 성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30% 가까이 상승하고. 근데 모기지 금리가 지금 23년 내 최고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난달까지 그래도 뭐 주택 거래가 좀 활발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신규 주택 거래는 결과적으로는 연내에 침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신규 주택 공급도 결국에는 줄어들 것 같고
그러면 신규주택 수요도 줄어들 텐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 주거비 얘기하는 월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월세가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 보통 그 이제 대도시 공동화됐다고 하고 뭐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친구들 들어보니까 뭐 자기네 아직 안전하다고 하는데 내가 뉴스에서 본 거 그거 아니더라. 야, 니네 그냥 다 집어가던데 그랬더니 그건 진짜 일부 지역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래도 거기도 뭐 임대료가 30% 이상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아 결과적으로는 임대료가 30% 오른 게 끝이 아니고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용 시장이 막 이렇게 뜨거운데 뭐 예전에 이제 옮기기만 하면 계속 10%씩 급여가 올랐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제가 가져온 거는 이제 그 직업을 옮겼을 때 뭐 그 전에 얼마씩 그 이제 임금이 올랐었나 이걸 보게 되면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임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직업을 옮겼을 때.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임금이 오르던 이 그래프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을 옮겨봐야 사실 임금 인상이 없으니까 직업 옮기는 게 뜸해질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표가 뭐 33만 건 이상 그 일자리가 늘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 고용 시장의 어떤 과열은 연말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아 그러면 혼돈인데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추측하기는 좀 어렵다. 근데 이렇게 혼돈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치적인 정책적 요인이 되게 여기서 많이 작용할 거라고 말씀드린 게 이거에 하나가 이제 이 그 학자금 대출 감면 부분이에요. 이 지금까지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350만 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누적으로 이제 127억 달러를 탕감을 했습니다. 네. 대략 뭐 올해 한 12조 달러 정도를 탕감을 해줬는데 이게 탕감을 해줬다는 건 빚을 없애준 거니까 그쵸. 사실 현금 지원을 해준 거나 뭐 다름이 없어요. 쓸 수 있는 그 여유 자금을 만들어준 거, 가처분 소득을 만들어준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앞에서 뭐 어떤 거는 인플레이션 잡히겠네, 어떤 거는 약간 인플레이션 유지가 되겠네 이런 상반된 데이터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내년도 대선도 있고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니까 시장에는 유동성은 결과적으로 남게 되고 사람들은 더 소비를 유지를 할 수 있겠구나.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뭐 줄어들고 이제 시장 안정화되고 이런 거는 단기간에 바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정책적 이슈에 시장이 더 흔들릴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미국의 친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그 네. 현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지표들이 너무 좋게 나오고 사실 미국 정부에서도 미국 경제 좀 생각보다 탄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실제로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그걸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게 이제 어떤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냐면 보통 뭐 그런 얘기 하죠.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선진국인가요? 선진국이죠. 예, 그렇게 생각. 저는 제가 학창 시절을 보내던 그 80년대에는 그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에 뭐 누군가 이제 한국에 여행 와서 우리나라 보고 선진국이라고 하면 저 친구들이나 저는 우리나라 선진국인가 이렇게 갸웃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경기 지표가 좋은데 그들한테 물어보면 실제 생활하는 그 이제 실생활인들은 경기 좋은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떤 뭐 지위를 누리고 있다, 굉장한 걸 누리고 있다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느끼고 있는데 하는 것과 좀 비슷한 거고요. 실제 임금이 올라가는 것들은 전반적인 평균 임금이 올라가는 거지 평균 임금이 올라간다는 건 위에 고소득자의 임금이 많이 올라가는 거고 그 이제 중하위권, 그러니까 이제 중위권 밑으로는 그렇게 큰 체감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소득자들, 뭐 아니면 이제 고소득자들은 굉장히 급여가 많이 올라갔는데 나머지 이제 실생활을 하는 그런 그 계층에서는 그걸 다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선 더 재정 지출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뭐 표를 더 잡거나 뭐 그쪽으로 이제 민심을 좀 유도하는 그런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괴리감은 커지고 있고 다만 정말 지표가 좋다라고 느끼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그 고용지표가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는 대선 정책적인 부분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신 분은 멀린 78 이민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